네, 반갑습니다. 쏙쏙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게 정말 좋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동산 시장은요. 자,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세 개의 주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의 주체예요. 자, 그중 하나는요, 투자를 하거나 이 실거주를 위해서 부동산 물건을 구입하는 수요자입니다. 첫 번째, 주체 중 첫 번째는 수요자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기존 주택을 팔려는, 매도하려는 보통의 매도자 및 시행사, 또 건설사 같은 공급자가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체 두 번째는 공급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격의 흐름에 따라 이 시장을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정책을 만드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주체예요. 부동산 시장에 일반적으로 세 개의 주체가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와 팔려고 하는 매도자는요, 아파트 시장에서는 주로 일반인들이에요. 구입하는 사람은 같은 값이면요, 싸게 살려 할 거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매도하는 입장에 선다면은 비싸게 팔고 싶어 할 겁니다.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분양하는 시행사 및 건설사도 되도록 시장이 좋을 때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자 등의 금융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상승기에 분양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 안에서도요, 이렇게 각자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생각들이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 가격이라는 것은 이러한 시장 참여자들이 각자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변수가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매도자라든지 매수자라든지 정부가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외부 변수는 뭘까? 고금리입니다. 금리가 굉장히 높아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 기준금리만 해도 5.5%, 국내 기준금리가 3.5%, 2%나 갭 차이는 있고, 한국 기준금리만 따졌을 때 보면 시중금리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은행에서 우리가 실제 대출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기준금리 3.5%에 가상금리를 적용을 하게 될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은 뭐 적게는 한 4, 5%대, 많게는 7, 8%대, 또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 금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한다. 외부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 금리가 높을 때 이 매수자들은요, 대출 이자 등의 부담으로, 매수자들은 대출 이자 등의 부담으로 주택 구입을 꺼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당수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 가격의 절반 이상을 대출에 누가 내 돈 다 내고 이렇게 살려고 하겠어요? 대출에 의존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겠죠. 자, 그래서 선뜻 부동산 투자나 다른 아파트로의 이 갈아타기를 잠시 보류하고 관망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고금리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와 반대로 시장에 부동산을 공급해야 하는
매도자, 또 시행사, 건설사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급매, 또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하겠죠. 물론 공급자 중에서 현금이 많아서 대출이자 등의 금융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급매라든지 뭐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하면 좀 더 버텨보지 뭐 라고 하는 식으로 할인 분양을 하지 않고 좋은 때가 오기만을 기다려서 매도나 분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금리라는 변수로 인해서요,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경우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매매, 분양, 이 전세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수요자들이 부담을 안고 매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전세로 들어가지 않거나 분양을 받지 않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이죠. 즉 고금리가 가격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수요가 줄어들므로 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인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만일 금리가 낮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방금 언급한 이 고금리 상황과는 정반대가 될 거예요. 금리가 낮으니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행에 돈을 예치하여 이자를 받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의 돈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수익을 향해서 주식으로 흘러간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예금과 대출의 이자율 차이로 수익을 얻는 은행, 보통 예대마진이 은행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예금과 그리고 대출에 대한 갭으로 수익을 얻는 은행도 금리가 낮으니까 더 많은 대출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대출을 더욱 늘리려 할 거고요. 일단은 대출 이율은 이 수익은 적으니까 범위라도 크게 넓히려 하는 거겠죠. 이러한 영향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 평수를 늘리거나 뭐 빌라에 사는 사람도 좀 더 넓은 평형 그리고 빌라보다는 주거 환경이 좀 더 우수한 아파트에 거주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이렇듯 저금리 상황에서는 부동산 구입에 대한 이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죠. 자, 기존 아파트의 가격은 상승할 거고요. 시행사나 건설사는 흔한 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라는 마인드로 상승기의 부동산 분위기에 편승해서 다소 비싼 가격으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하려 할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시중에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이 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서서히 금리가 또 올라가는 사이클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자, 물가 상승은 곧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금리를 조율하는 이 한국은행은 이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또다시 펴게 될 겁니다. 또 금리가 높아지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한마디로 금리로 인한 시장의 상황은 화랑과 또 불황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렇듯 금리라는 변수 하나의 이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은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요, 1776년에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언급한 내용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수요 공급 논리에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또 그 공급에 따라 수요자들이 또 늘어가고 줄어들고 하는 현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가격을 형성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소위 보이지 않는 손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이 정책적으로 너무 규제를 한다거나 완화하는 것보다는 자유스럽게 자율적으로 놔두는 것이 더 낫다라는 반증을 여기서 언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미 1700년도에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말한 내용이기도 해요. 자,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과열돼서요, 가격이 폭등하거나 반대로 너무 얼어붙어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조정할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게 정부인 것이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경착륙을 하게 되면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지나친 가격 상승을 억제하거나 또는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규제를 강화 혹은 완화하곤 하겠죠. 자, 한편으론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정부는 굳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 속담에 긁어부스럼이란 말이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다 알아서 몸에 난 종기가 체내 면역세포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데 굳이 긁어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부동산 시장이 만일 비정상적으로 자정 기능을 상실할 경우에 정부는 정당하게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시장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지난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들을 분석을 해보면 어떤 정부는 지나치게 이 자신들이 속한 정파의 이념과 지지자들의 이 요구에 맞춰서 무리하게 이 시장과 역행하는 그런 부동산 정책을 강행하곤 하였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뭐라 되었던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검은 쥐든 흰 쥐든 쥐만 잘 잡으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원하였던 의도와 반대의 결과를 낳곤 하였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은요, 다른 정책과는 달리 매우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부동산 정책도 큰 틀에 생각해보면 결국은 이 경제 정책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당시 정부가 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물가 관리 집중 품목을 만들어 놓고 인위적으로 가격 인상을 억제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하더라도 당시는 글로벌 경제에 의해서 큰 영향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시기였어요. 자, 그러나 이 1990년대 중반 금융시장 개방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경제도 글로벌 경제에 편입됨에 따라서 미국, 또 유럽, 이 중국 등의 경제 상황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만 가지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갈수록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도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의 후시에 참여정부에서 시행하였다가 실패한 양도세 등의 부동산 세금 중과 정책을 굳이 다시 실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요. 문재인 정부 5년 그동안의 저금리로 인해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는 갈수록 그 영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시장을 통제하려고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에서 또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지난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이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행했던 섣부른 다주택자 중과 종부세 인상 등의 세금 정책이 오히려 아파트 가격만 급등시킨 채 부동산 시장만 왜곡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난 문재인 정부는요, 2006년 이 당시 이제 참여정부가 시행했다가 실패한 이 양도세 등의 부동산 세금 중과 정책을 굳이 다시 실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은요, 그동안의 저금리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서 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였습니다. 즉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을 인정하면서 이 투기 수요, 이 과열만 막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다 태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과도한 이 수요 억제 정책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해버린 결과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면 정말 좋을 것인가? 개입해서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다. 즉 개입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쏙쏙 부동산을 마치겠습니다.